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오늘 2부, 3부 온갖 문제연구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특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도움 줄 분 세 분 모셨습니다. 법률 전문가 김기태 미국 변호사, 그리고 경제 전문가 두 분 더 나왔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한 6년 정도 와병했나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제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말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편을 비롯한 포털에 모든 언론은 이 소식으로 도배됐는데, 처음 이야기 듣고 우리 선대인 소장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한 시대가 어쨌거나 저무는 거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이 이제는 좀 준비가 됐나? 그 준비란 것은 어떤 얘기인 겁니까? 이제 이재용 시대가 왔다 이겁니까? 이재용 사실은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지기 전에도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제 승계 작업을 진행해왔고, 특히 2014년 앞두고 삼성물산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재용 승계를 위한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 사법 판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삼성이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하고 사실은 이 사망 시점이 묘하게도 예. 맞물린다. 예. 이런 생각을 시중에서 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있죠. 저도 예. 그런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하고. 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이건희 사실 자기 아들한테 남긴 유언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노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가 내가 만일 아파도 연명 치료를 하지 마라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꽤 오랫동안 연명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5개월 동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우리 김대호 소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외신을 우선 하나 인용을 했으면 싶은데요. 예. 로이터 통신이 별세 직후에 발표한 통신의 내용을 보면 영어로는 tainted titan,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부 언론들이 이것을 오점이 있는 거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 더 적확하게 한다면 이 tainted라는 것은 주로 좀 부패한, 썩은 이런 데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제 시각에서 볼 때는 이재용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부패한 경영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타이탄. 그러니까 테인티드 타이탄인데 역시 거물은 거물이었다. 적은 기업을 크게 키우고 선 굵게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국제 시각에서는 더 와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신에서 사망하자마자 주요 이슈로 다 달았기 때문에 전 세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었고, 전 세계 재계에서도 거물로 바라봤다. 이 이야기는 맞는 것 같고요. 김 변호사님은? 저는 진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6년 5개월을 지금 투병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온갖 소문이 아주 무성했었습니다. 사망설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참 시기가 애매한 게 9월 1일 날 검찰이 그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전격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첫 공판이 또 시작되게 됐는데 지금 장례를 치르시냐고 아마 출석을 못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이건희 회장님의 이 별세가 사망이 과연 앞으로 있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영향을 아예 안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의 SNS에 애도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빈소에도 방문을 했고 그 애도의 방점을 찍은 글을 썼는데 이낙연 대표는 명감을 다 이렇게 해서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 사망했을 때 그렇게 했었냐 뭐 또 이렇게 또 그거를 갈라서 비판하던데 그 명과 암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명과 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어떤 거물이었죠. 그런 점에서 그 이낙연 대표의 그 평가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함께했다라는 뭐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로 보여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37년에 록펠러가 미국서 사망을 했습니다. 록펠러 하면 세계적인 최고 부자로서 또 미국 종교계에서 존경도 받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받은 좀 사악한 측면도 많이 있는 양반인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그 기자들이 평가를 요청을 하니까 막판에 참 선행을 많이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해온 악행과 비윤리, 불법을 덮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생각이 나요. 물론 그 이재용 이건희 부회장의 회장의 업적도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회장 취임 이후에 해왔던 여러 가지 그 행태들 이를테면 전환사채 헐값 매각에서부터 이어져온 쭉 일련의 행동은 좀 우리들이 그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그 어떻게 좋게 마술이라고 그럴까요? 별의별 행태를 다 동원한 그야말로 어떤 비리의 끝판왕이 아니었나. 그래서 과정이 아무리 과정이 이럴진데 결과가 좀 좋다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덮고 훌륭하다. 훌륭한 인물을 보낸다라고 찬사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또 비판의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공의 방점을 찍고 정치권마다 다른 해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가 아마 이 공과 가를 다 언급한 거는 예전처럼 차기 대권 주자가 40% 압도적 1위를 했으면 아마 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1, 2위를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뭐 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자, 우리가 오프닝 할 때 잠깐 들어봤는데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요 어록들 우리가 오프닝 때도 썼습니다만 또 모든 언론들이 주요 어록이라고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듣고 옵시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한번 바뀌어보자. 그 바뀌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부터 바뀌어봐. 자기부터. 간단한 것부터 바뀌어봐. 응? 내하고 약속해라. 내하고 자기하고. 왜 그 경제적인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 흡족하다 보고는 낙제는 아니라고 보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예, 이건희 회장 육성을 들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것은 이병철 회장 타계 이후에 자신이 삼성그룹의 선장을 맡으면서 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또 유명했던 거는 정치는 사류다. 네. 뭐 이런 발언에서 기업은 1위고. 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끈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바짝 엎드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뭐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아요. 이게 93년에 나온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기 뭐 삼성 임원들을 전부 프랑크로 한 200명 되는 사람을 다 불러올려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예, 선대선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당시에 경영권을 승계받고 나서 뭐 한동안 조금 이 뭐 임행이 장남이었던 임행이 이제 회장하고 상당히 좀 다툼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그 이건희표 삼성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이제 출발점을 사실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이제 삼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실 뭐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만큼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했을 수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행태, 예를 들어서 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재벌을 선단 경영식으로 이렇게 이 엮어서 이렇게 이제 경영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약간은 자신이 바뀌어야 될 부분까지 바뀌지는 않고 이 아래 사람한테 지시하는 식의 그런 변화를 주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프랑스에서 임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올 때는 이게 어떻게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런 식으로 나올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참 의문이 드는 게요. 그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좀 연장선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2008년에 이제 삼성 특검을 받고 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원포인트 특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때 했던 그 발언이 있어요.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감형 없는 뭐 몇 년간의 최소 몇 년간의 실형을 살고 나왔을 상황인데 뭐 사실 감옥에서 전혀 살지도 않고 나와서는 자신이 행한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없이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고 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준 행태였죠. 그 방금 얘기한 원포인트 사면은 올림픽 유치 뭐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제 혼자만 사면 받은 건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온 것은 뭐 당시 삼성 세탁기가 불량인 거 보고 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결국은 TV와 세탁기 만드는 우리가 초일류 기업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임원들이 했고 이건희 회장이 다 바꿔라. 그럼 우리가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아래 사람한테 지시를 했든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 자체로 인류 기업이 된 게 아니라 삼성이 뭐 이렇게 상처하는 분도 계신데 김 변호사 보기 어때요?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의 워딩 중에 가장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는 건 위기론이거든요. 위기다 항상. 그러면서 뭐 삼성 반도체가 잘 나가든 삼성 가정이 잘 나가든 어쨌든 간에 잘 나갈 때 또 호사다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론을 꺼내면서 다시 한번 그 직원 이하, 임직원 이하 그 직원들의 그 고삐를 당겨서 좀 더 앞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나가자는 그 말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가장 그 위기론의 정점이 됐던 게 1994년 6월 아까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여러 말을 했어요.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 놓는가. 뭐 이런 말도 했고 있습니다. 김대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임원들이 반대에도 밀어붙인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이긴 합니다만 이건희 회장의 고집 뭐 이런 것으로 더 많이 투자를 했다. 뭐 한쪽에서는 반도체에 투자한 게 아니고 미리 하고 있던 다른 회사를 뺏은 거 아니냐 뭐 강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반도체 사업에 많이 투자해서 세계 1위기로 만든 건 아니냐. 반도체로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반도체 투자하자마자 D램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되고 또 지금 요즘 SK 하이닉스가 이제 와서 좀 주력하려고 하는 랜드 시장에서도 이미 삼성은 발빠르게 1위로 올랐었죠. 그런데 사실 반도체를 왜 하게 됐느냐 시작에 대해서는 좀 전설 같은 위인전 같은 얘기가 좀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32살의 나이로 샀다.
미래를 내다보는 나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샀다 이러는데 당시에 그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재미교포가 하던 회사인데 예. 시계 똑딱거리는 만드는 회사 이름이 반도체지 그것을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이른바 도쿄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경영학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83년입니다. 데이코쿠 호텔에서 이제 삼성은 반도체 한다라고 한 게 1983년이면 이미 이건희 회장이 대권을 받기 4년 전이죠. 그리고 그 첫 해 1983년 초에 이미 64 DRAM 시장에서는 세계 1위가 됐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좀 이래 포장은 됐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시작한 이 삼성 특히 그럼 1983년도 당시에 왜 삼성은 반도체를 하게 됐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현직 출입 기자로서 당시 산업부, 당시에 그 상공부라고 그럴까요? 과학기술부. 정부가 그때 어느 정부인가를 떠나서 그때 정부가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재벌들이 별로 따라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그것을 탁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보는 눈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인재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출신과 성분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쪽에 인재를 많이 데려와서 그 인재들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줬다. 뭐 그런 점에서는 경영자 리더로서의 좀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업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요. 여기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KT는 그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담다 KT. 보일러 구매하러 왔어요. 20만 원 지원하는 콘덴싱이 어떤 거예요? 귀뚜라미 콘덴싱은 일반형과 고급형 모두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고급형 거꾸로 콘덴싱으로 교체하세요. 보일러 기술 50년 귀뚜라미.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야긴 우야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엔 우양 집진기 냄새 제거도 우양 집진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집진기 집진기는 역시 우양 집진기.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5G, AI, 바이오 산업 등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반갑다. 가운데 새로운 시대. 내 곁엔 미래를 읽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난 전 세계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내 미래가 우량해지도록. 새로운 시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 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산업 다하라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30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까지 책임집니다. 그럼 중고기계 사고팔 때에는 다하라 기계장터. 모든 산업 다하라에 다했지.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하라.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2부 순서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소식 듣고 3부에서 이건희 회장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 중 하나는 바로 느림입니다. 느린 속도가 선물처럼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한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3.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고 하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도시 지역 일반 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건데요.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20% 감소했다고 하네요. 안전속도 5030,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요? 그저 우리 애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면 그게 최고지. 더 나이 들어도 애들한테 부담은 안 되고 싶어요. 제 바람이요? 저도 이제 취직했으니까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죠.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 국민연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루어지다. 국민연금. 지금 시각은 6시 56분입니다. YTN News FM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엔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릴 쬐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죠.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 기온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또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면서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니까요. 꼭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네, 퇴근 시간 많이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로 가는 길 성동교에서 노원교 구간 통과하는데 50분 이상입니다. 또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신내 나들목에서 하울곡 구간 통과하는데도 25분 이상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진문 터널 구간 통과하는데도 25분 이상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 나들목에서 양화대교 구간 통과하는 데 정체고 동작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통과하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현재는 갓길로 이동했습니다. 여파가 더해지면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통과하는 데만 20분 이상입니다. 이후로 수월하다가 반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40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 25분 이상이고요.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에서 오산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또 판교 분기점 부근으로 밀리고 도심 진입하는데 양재에서 반포 구간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시흥 휴게소에서 도리 분기점, 난연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12km 구간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했고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서진과 함께하는 크리스피 바바는 습한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오거나 말거나 사계절 우리 생활 곳곳에서 눅눅한 습기와 매서운 추위를 다 가져갑니다. 100% 천연우레 완벽한 쾌적함. 양모에 대해 이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프리미엄 울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피 바바.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공무원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공기업 대기업 취업도 에듀윌,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에듀윌, 에듀윌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나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건희 회장 이야기 이어나갑니다. 2부에서 이건희 회장의 어록 이야기를 하다가 반도체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아까 뭐 선대인 소장이 그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나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어록을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87년 삼성그룹 회장 취임 직후에 한 얘기인데 이런 거 봤을 땐 그 나에 대한 잘못은 잘 돌아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이건희 회장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뭐 여러 극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형이 2명이나 있는데 그 2명을 제치고 막내로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갖고 온 거예요. 뭐 이것도 극적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어떻게 보여요? 그 지금 이맹희 회장이 이제 장남이고요. 이창희 회장이 차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차남이 이창희 씨가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을 이제 사업 일선에서 이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그 투서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투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병철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알게 되고 거기에 또 이맹희 장남 이맹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되면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도 않는 이건희 삼남이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회장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좀 앙금이 쌓였던 거죠. 네. 그 대목은 이건희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삼성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제사에서 1966년 그 당시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965년에 우리가 한일 이 청구권 협상을 타결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 그러니까 유상 3억 무상 2억 달러 돈을 받습니다.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미쓰이로부터서 우리 비료회사 짓는 공장 기계 설비 돈을 원래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쓰이가 돈을 못 주겠다 해서 물건을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협약 위반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들어오는 거기다가 물건을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기계가 들어오는 자리에 삿가린을 좀 실어 오겠다. 이게 이제 들어오는 그 건설회사가 시멘트를 싣고 와야 되는데 삿가린을 싣고 오면 그 덩치에 비해서 훨씬 시멘트보다 비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밀수를 하는데 그 밀수 사건을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동아일보 보도 때문에 중앙일보를 창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중앙일보 그 선배들의 어떤 비사에 보면 정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모든 것을 요즘 이건희 회장도 여러 번 했죠.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은퇴한다. 물러났었어요. 물러났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병철 회장은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박정희가 시킨 거다. 예. 그래서 박정희 그 돈의 80%는 박정희한테 가는 거고 우리는 얼마 먹은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병철 회장의 그런 어떤 면피성 발언이 좀 고통스러웠겠죠. 진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제 아들 이맹희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삼성그룹의 정권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제평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이 기회에 이병철 회장을 잘라버리고 아들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명분이 하나 필요하다. 내부에서 투서를 하나 해달라. 그 투서가 자 삼성그룹 내에서 이것은 삿가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한 것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다. 이것이 이창희 씨의 청와대 투서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내 아들들이 내를 죽인다 이럴 수가 있어 분기탱천했고. 그렇죠. 왕자의 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창희 씨는 교도소도 갔다 온 신분이고 바로 잘렸고 네. 그 배후에 이맹희 너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또 이맹희 씨는 당시에
우리 옛날에 조선조의 왕들이 선의를 하면 아들한테 맡겨놓고 아들이 너무 잘하면 막 치지 않습니까? 이명희가 장남으로서 잘하는 모습을 상당히 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아들 둘을 쳐내고 그 대타로 사실 어부지리로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의 승계자가 대승자가 된 거죠. 예. 상당히 극적인 대목. 예.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밀수는 4대 악이라서 최대 사형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이 이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된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동양방송에서 그 삼성을 옹호하는 방송했다가 뭐 박 대통령이 그걸 보고 진노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박정희가 그 80%를 먹었다. 근데 사실 박정희가 아니고 김용욱이 갖고 왔다 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삼남이 이제 승계하게 됐다. 뭐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바로 위의 형인 이창희 씨는 세안미디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가 결국은 없어졌고 첫째 형은 CJ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은 해외로 또 계속 떠돌면서 야인생활을 했잖아요. 야인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뭐 동생한테 그 양반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그 이런 거 보면 가정사는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 또 막내딸도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망한 일이 있었고 이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보면 꼭 돈이 최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것 때문에 가족이 다 싸우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복은 화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복이 들어왔다가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이 일생을 이렇게 쭉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돌아보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명과 암 얘기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또 가장 크게 잘못된 점은 비자금 아닌가. 뭐 임원들 계좌로 잔뜩 만들어서 비자금 만들기도 했고 또 뭐 전환사채 아까 소장님께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은 돈 60억 갖고 저 몇백조짜리 삼성을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세금 얼마 안 내고. 그럼 근데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받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기업의 가치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승계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승계라는 것도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뭐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사실 뭐 경영권과 소유권을 이렇게 분리해서 뭐 가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유권을 가지면 경영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지분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승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뭐 그 사회자께서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딱 60억 정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16억 정여세만 딱 낸 상태에서 이 계속 삼성 계열사 특히 비상장 계열사들을 헐값에 이재용을 비롯한 삼남매에게 몰아주고 예.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 관계자들이 앞에 관계자들이 다 권리를 포기하고 이재용을 비롯한 삼남매한테 그 권리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60억으로 한 몇 년, 3년 만에 한 700억 정도로 불리고요. 700억을 가지고 다시 뭐 이건희 회장 쓰러질 때쯤에는 뭐 5조 원, 10조 원 가까운 그런 이제 이 재산으로 풀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와서는 삼성물산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그 핵심 구도로서 삼성물산을 사실상 이제 이 뭐 지배하기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던 그런 그 굉장히 뭐 회사는 작지만 지분은 많이 갖고 있던 뭐 제일모직 같은 그런 회사들을 삼성물산 기존의 그 건설 또 상사 부문이 있던 그런 삼성물산을 훨씬 큰 덩치를 갖고 있던 그런 회사들을 사실 집어먹어버리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가치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신출기몰한 이 편법 또는 뭐 불법의 성격도 상당히 강한 이런 승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정말 삼성이 제대로
이 거듭나려면 사실은 이런 편법 불법 이 승계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자, 뭐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지금 합병을 하고 증여를 하고 뭐 이런 문제 고위 공무원들도 또 정부에서까지도 이렇게 했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삼성그룹에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부재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물론 뭐 지난 주말에 타계 소식이 전해지고 오늘 삼성 관련 주식들은 다 올랐던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하죠.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기자회견 내용 듣고 왔는데 뭐 이 기자회견 내용은 재판부에서 이거 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건 헌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지켜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껏 이게 안 지켜져 왔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권 승계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병철 회장 때부터 또 이건희 회장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게 문제가 터지면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몇 번 했고 이건희 회장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삼성의 최고 경영자의 사과는 이제 좀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 재계의 비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삼성만 꼭 그랬다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현장을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삼성에 대해서 좀 이제 과도한 이 관심 이런 것이 하나의 투영된 결과라고는 볼 수도 자기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 뉴 삼성이라는 선언 이름 아래 한 행동은 그러니까 행동이라기보다도 새로 한번 삼성을 이렇게 보겠다 또는 각오를 밝힌 내용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다는 것도 물론 조금 희극성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면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1966년도 당시로 돌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은 한국 비료의 주식 51%를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 불법 그 합병 의혹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주 사법부 판단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문제를 떠나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제일모직이 컸냐 삼성물산이 컸냐 거꾸로 지분을 해놓은 거에 대한 전혀 문제인식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삼성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도의 뉴 선언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이제 앞에 인용한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사과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좀 우스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습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재판 절차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면 거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성의 발표문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걸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냈고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바로 재판을 한 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봐라.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무노조 경영 안 하겠다. 뭐 불법 승계 앞으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반성문 비슷한 걸 그것도 두루뭉실한 용어로 내놨는데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 준엄한 법의 어떤 판결, 심판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동등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은 이걸 비켜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처음에 소감을 물었을 때 삼성그룹이 이전 준비가 됐나? 뭐 이거 플러스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정말 어찌 보면 동정표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에 우연히 사망이 일어났네? 이런 생각까지 동시에 드는 겁니다. 예. 파기환송심이 곧 열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열리게 되면 뭐 준법감시위원회에 뭐 그런 반성 조치도 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건희 회장 사망을 계기로 해서 대다수의 언론들에서 사실 이런 공과를 가리기보다는 추모 정세의 이 저전 그리고 찬양 일변도의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법체도에 없는 것인데 없는 것입니다. 미국 건데 갖고 왔던 거고 제가 잘못 저질렀으면 이런 제도를 뭐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바로 판결하겠죠.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뭐 만들어라라고 해서 얘기했던 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4월달에 박영수 그 특검팀이 그 재판 판사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형량을 예단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고를 하기 전에 뭔가의 형량을 예단하고 뭔가 이게 심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 9월 18일날 이게 기각돼 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찾은 게 우리나라의 법은 없고 2004년에 지금 미국 그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른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 사인 지금 하고 있는 불법 유기 회계 재판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불법 승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저지른 범죄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미국 연방 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가 적용이 되려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 그룹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지 이재용 그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 전혀 틀리다. 아닌 걸 갖고 왔고 요게 그 전에도 한번 적용 적이 있습니다.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회장님 재판 2008년. 네. 이게 기업 회장들 재판 때만 적용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오늘이 방금 우리가 한 이야기인데 이 미래전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병철 회장 때는 비서실이었죠. 이게 비서실이었다가 비서실이 너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먼저 잘못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알겠다 반성하겠다. 그럼 앞으로 비서실을 없애겠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미래전략실인데 비서실은 했던 일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 지금 미래전략실을 없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없앴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게 예전에도 또 한번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미래전략실 이름만 바꾸지 말고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상속세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속세가 주식을 18조 정도로 했을 때 이제 10조다. 나머지 뭐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선대인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 뭐 전 세계적으로 1등이다. 이걸 우리 언론이 계속 쓰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게 짧게 뭐 그냥 코멘트하긴 좀 그러긴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뭐 그 나라의 법 체계 안에서 사실 상속세가 뭐 되게 높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지금 이 상속세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지켜서 내는 뭐 재벌 기업이나 이런 그룹들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율은 형식적으로 세율은 높습니다만 실제로 그 상속세가 제대로 이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내게 될 상속세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8조 원 정도에 대해서 뭐 10조가 넘는 그런 상속세를 내야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미 95년부터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딸랑 한 40몇억 원의 그 돈을 가지고 몇 조 원의 자산가가 돼 있는 이 현실
이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상속세가 제대로 이렇게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대한민국 현실상으로 보면 왜 재벌 그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것들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느냐. 오히려 좀 따져물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막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내게 될 거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이게 상속세를 자꾸 경감해 줘야 된다는 어떤 여론을 만들고 있는 듯한 언론 보도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매덕 세금 내고 삼성그룹 전반을 지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는 그러니까 얘기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재용 부회장의 자산 가치만 그런 거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룹의 지배권을 실제로 그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이 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수백조 원의 그런 어떤 권한을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선대인 박사님 말씀 아주 공감을 하고요. 선 박사님 얘기는 아마 이제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질 실효 세율이 얼마냐. 자기가 총 상속받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본다면 세율은 굉장히 우리나라 재벌들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액면 세율과는 좀 다르다는 이런 예.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대하게 지금 언론들이 착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상장사 주식만 오늘 가격으로 18조인데 그 18조를 이제 할증 세율까지 곱해가지고 12조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18조를 그냥 상속 받을까요? 저는 이제 또는 자 지금 6년 이상의 그 병상에 있었던 기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단순하게 재판 날짜를 맞추느냐 이것보다도 바로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6년 동안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중간에 의식이 돌아왔다. 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어떤 개연성은 다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 자 유언장을 쓸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그것을 재단에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헌납하는 것처럼 18조를 헌납하는 것처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뒤에서 삼성문화재단을 통해서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활용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세부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